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개천용은 왜 어디로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황지원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1번의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대로 오셨다면. 그래서 저희 책을 보시면서 마지막 챕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 달락까지 잘 수강하시고 또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것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주제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글을 가끔 가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워볼 네 가지는 먼저 교육 현상을 사회적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개천용이라고 하는 현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정말로 줄어들었을까 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두 개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을 사회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교육학의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보시죠. 자, 교육 현상을 사회적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개천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현상을 교육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 교육사회학의 고전 이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교육과 관련한 어떤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례가 나와요. 먼저 대학교 신입생인 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수는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알바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도 어렵고 자기 생활할 돈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바가 주업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도 가야 될 것 같고 또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간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 있죠? 네. 반대 사례 한번 보실게요. 반면에 같은 과 동기인 민우는 세상 걱정 없어 보이는 친구입니다. 술값 내는 것도 걱정 없고 내가 살게. 밥값도 내가 살게. 학비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평탄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온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 보시면 여러분들, 자, 스펙도 실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펙은 온전히 여러분의 건가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내가 정말 잘해서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따져보는 학문이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현상을 사회적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하는 부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천용 그리고 수저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천용이라고 하는 말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개천용 어떤 뜻 쓰나요? 먼저 개천용이라고 하는 건 개천에서 용난다, 용났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에서 나온 말이죠. 이걸 이제 쉽게 줄여 쓰는 말이 될 텐데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출세주의 이데올로기, 어렵게 살았지만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교육을 잘 받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계층 이동에 성공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수저론은 들어보셨어요? 네, 이건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저론을 어떻게 쓰시냐면 나는 금수저야. 물론 금수저가 금수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나는 동수저 같아, 나는 흙수저 같아, 이런 것들, 우리 집안의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나의 사회계층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수저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저론, 개천용, 얼핏 봐서는 이게 교육과 무슨 관계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주제인데 과연 이런 사회적 현상이
교육하고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육과 교육 이외의 현상들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과 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그 자체로 연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것들, 좋은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사회 현상과 교육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교육 현상을 사회적으로 본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취지에서 교육 사회학의 맛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있어 보이게 써봤습니다. 교육 현상을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학의 하위 분과 학문이다. 그래서 교육 그 자체보다는, 그죠?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는 것, 그런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교육과 교육 이외의 것, 이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육사회학의 핵심적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면 평등해질까? 사회는 평등해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학업 성취를 잘 보여주지? 혹은 좋은 직업에 가려면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까? 학교 간의 능력의 차이,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제 교육사회학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흔히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면 이런 교직 과목을 아는 그런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어려워요. 교육사회학은 정말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육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교육사회학은 흔히 3학년 이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목의 계열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만큼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교육사회학은 일단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학문적인 경향으로 여러 가지를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따지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관계 하는데 내 친구가 야, 너 그거 왜 그래? 이거 맞아? 나 이거 싫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같이 어울리기 싫겠죠. 자, 게다가 심지어 오늘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울 텐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다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갈등론 같은 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교가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 임용고사 보고 나 선생님만 되면 다 죽었어 막 이런 친구들한테 학교는 이렇게 부작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임용고사에서도 이 주관식이 되고 나서 교육사학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잘 가르치는 것, 그런 어떤 미시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훨씬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교육사회학은 지금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시야를 상당히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어렵고 뭔가 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것이죠.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들 심리학과 사회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써봤어요. 교직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학문 계열에는 심리학 계열의 과목이 있고 사회학 계열의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리학 계열의 과목은 뭐 교직 과목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육 심리학 같은 것, 교육 혹은 뭐 상담 관련한 과목, 교육공학 이런 과목들이 심리학 계열의 과목이 되는데요. 이 과목하고 사회학 계열의 과목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심리학 계열의 과목은 먼저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개인에게서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책에 써놨던 예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떠올리기 어려우면 본인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이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동기가 안 생겨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 개인 내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왜 공부를 못하지를 끊임없이 이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유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싶은 학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요. 아, 선생님 이럴 땐 이렇게 가르치세요. 학교 문제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 계열의 과목이 주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사회학은 여러분들 뭐 이제 대학의 사회학과 심리학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사회학은 심리학보다 약 한 100년 정도 늦게 생겨난 학문입니다. 학문의 역사상 그렇습니다. 왜냐?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이거 심리학으로는 심리학 잘하죠. 아주 좋은 재밌는 학문인데 요걸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 라고 하는 데서 사회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회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 사회는 개인의 합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해하는데 한 명 한 명을 다 알면 그 조직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 그 구조, 이런 문화의 특징은 별도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문 계열이 사회학 계열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문제의 원인을 구조에서 찾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왜 공부를 못하지? 머리가 나쁜가? 방법이 없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안 좋은가? 친구랑 싸웠나? 혹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해답이 바로 사회학적인 해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물론 심리학과 사회학이 만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학은요,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혹시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싶으면 한 발 떨어지는 거죠. 한 발 떨어져서 자,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사회학 계열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놓고 이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학문에서 하고요. 교육사회학은 그런 교육과 교육 이외의 것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학 중에서 교육사회학은 직접적인 처방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차원의 이해를 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육사회학을 배우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자, 교육을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 라고 하는 좁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좁게 보고 세밀하게 보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 사회 현상의 관계를 같이 고민하면 기존에 잘 가르치는 능력과 함께 버무려지면 훨씬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급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교육사회학은 사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훨씬 강점을 보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천용은 정말로 줄어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도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천용으로 이야기를 꺼냈으니 어느 정도 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답은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천용이 줄어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많은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개천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이상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많이 있을 것이죠. 그럼 먼저 개천용이 뭔지 조금만 더 정확히 생각해 볼까요?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난다. 여러분 그냥 잘 살다가 용이 된 건 개천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천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성공한 거죠. 그죠? 원래 잘 살던 사람이 성공한 걸 우리는 개천용이야. 야,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라고 제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 형편이 안 좋은 못 사는 집의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야,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개천용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개천용의 줄어든 증거들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뭐 내용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개천용이 줄어들었다는 게 왜 뉴스가 되죠?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왜? 개천용이 자꾸 줄어들면 이거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못 사는 건가 하는 그런 분개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분개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기사를 보고 아 이제 우리 교육은 안 되겠어. 큰일 났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대학을 결정한다. 어떤 대학의 순위나 이런 걸 결정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진정한 진짜 학업 성취로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뭐 부모 잘 만난 애가 뭐 기어 입학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화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좋은 성적 낸 사람이 잘한 거다. 그리고 얘한테 좋은 대학이라는 영예를 주자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했을 때 가능한 그런 언급인 것이죠. 자, 개천용이 그럼 정말 줄어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부모의 학력하고 직업 이런 것들이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면요. 이건 아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학력, 직업,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꽤 유사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면 당신들의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의 성적을 꽤 근사치로 맞출 수 있다.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은 자녀의 학업 성취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가 문제야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혹시 최근 들어서 좀 나빠진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딱히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연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이런 근거들이요.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확 줄어들고 이런 일이 나타나기도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 개천용 수저론 게다가 내 친구들 보니까 잘 사는 애들이 더 좋은 대학 가던데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연구로 나타나는 현실이 다른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절대적 이동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대학을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최근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거의 한 80%까지 그리고 못해도 한 70% 선으로 대학을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발에 채이는 게 대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부모 세대는 대학을 안 가신 분도 많았고 혹은 이제 대학을 나온 게 이미 거의 성공의 지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나 대학을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분명 이동을 했습니다만 상대적 이동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뭔 뜻이냐? 여러분들은 대학 나와도 부모님이 성공했던 것만큼의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 속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학력도 높아지고 했습니다만 학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은 대학을 못 나왔지만 나는 대학을 나오고 뭐 석박사를 했지만 상대적인 위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EMI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위한 이해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이제 질적인 측면을 보는 건데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합시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줬냐고 하면 땅으로, 건물로, 돈으로 이렇게 물려줬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부유층들이 어떤 식으로 이 부를 재생산하느냐라고 하면 교육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흔히 학원이 많은 곳, 잘 사는 부자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들이 왜 생겨나느냐? 결국은 교육을 통한 재생산을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그랬을 때 예전에는 대학만 나왔다면 고등학교 졸업인 분들하고 임금 격차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반수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반수 이런 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하면 재수인 거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반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대학은 다니는데 불안하니까 한 달이 걸쳐두고 나중에 더 높은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겼겠어요? 내가 대학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면 하나라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훨씬 유리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의 질적 수준은 전환되는 거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그 내에서의 차이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가설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들 개천형 현상도 말이죠. 이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계층이 높아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개탈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이제 한탄스러워지는 용어다.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의 이론을 그래서 우리가 개천종이라는 현상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학술적으로 사회적인 관점으로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개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름은 말씀드렸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했었죠. 자, 교육사회학의 고전 이론인데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고전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능론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갈등론은 계층 차별에 근거한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고전 이론을 배우는 건 교수님 고전이면 옛날 거 아닙니까? 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은 이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론들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그런 이론의 틀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기능론은 조화와 통합을 중시하는 그런 이론체계이고 갈등론은 갈등과 투쟁으로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것만 해도 한두 시간 이상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능론입니다. 사회 조직은 유기체처럼 사회의 존속과 공헌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여러 사회 중 하나니까 그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에 따라 선발하고 배치해야 된다. 자, 여러분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화의 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농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농경시대에는 교육을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가 했겠죠. 네, 같이 살면서. 근데 그러면 동일한 것들이 교육이 될까요? 아니에요.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다른 거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디르켐은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은 사회화의 도구가 된다. 즉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내용들을 배우는 거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할 수 없다. 어떻게 하자? 국가가 해야 되고 사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 제도의 시작을 가져오게 한 사람입니다. 파슨스는요. 이 디르켐의 생각에 뒤를 이어서 좋아요. 사회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집니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학생들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잘하나? 너는 어느 재능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걸 잘 따져가지고요. 이 A를 잘하는 사람은 A에 하는 일에, B를 잘하는 사람은 B를 하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사회를 가장 잘 돌리는, 유기체처럼 잘 돌리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론적인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육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올바른 선발과 배치를 위해서 학생 평가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말하자면 진단을 해야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잘 가르치지 않겠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학생 평가를 하는 게 애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제대로 선발하고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시험 보고 열심히 진단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능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배울 수 있게 좀 능력별로 해보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애들에게 좀 모아서 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길을 또 따로 배우자. 이런 수준별 반편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찬성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개인의 수월성을 보장하자. 야, 내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싶으면 돈 좀 더 내더라도 자사고 특 먹고 가는 게 뭐가 나빠?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능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다음, 성적에 따라서 차별해. 너는 무슨 대학 가고 너는 무슨 대학 가고 너는 대학을 못 가. 이렇다면 이건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 너 노력 안 했잖아. 너는 노력했으니까 가고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정당하다. 이게 없으면 우리 사회는 무너진다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교육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이론을 띠고 사회 변화보다는 안정과 조화를 지향하는 그런 이론 체계가 기능론입니다. 다음 갈등론은 이와 반대입니다. 자,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은 사람과 집단 사이의 갈등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울즈와 진티스라고 하는 학자는 학교는 뭐냐면 결국은 공장에 작업장에 갈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도구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부르디유에는요, 학교는 고급 문화 중심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곳이다. 여러분 고급 문화 예를 하나 들려보자면 클래식 음악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교에서 왜 랩은 안 가르치고 락앤롤을 안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죠? 학교는요, 어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고급 문화가 있다고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익숙하지 않은, 그걸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속 우리 집 사는 게 좀 이상한 건가? 내가 사는 세계가 좀 별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된다. 그걸 이제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주 쓰시는 말로 하면 뼈를 때린다, 뼈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상처받는 거죠. 애플이라고 하는 학자는 학교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 고 믿게 하는 헤게모니 장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를 세게 읽었죠. 자, 학교가 실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학교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안 그래. 그런데 마치 학교에서 하면 되게 공정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래서 갈등론은 교육적 입장이 기능론과 반대가 되죠. 사회계층에 따라서 학업 성취가 불공정하게 배분된다. 이거 아주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능력별 만편성은 성적이 좋은 애들을 묻고 싶은 이기심의 발로다. 애들 상처받아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차별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건 안 좋다. 이거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사고 특목고를 생각해 보시면 교육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다음, 학생의 성적은 그게 다 네 거냐? 아니야. 너의 사회경제적 배경, 너의 부모님의 배경이 반영된 거니까 이걸 다 네 노력이라고 하면 해도 안 되는,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사회적 배경인 사람들한테 얼마나 폭력이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진보성을 띠고 사회 안정보다는 변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개천용 수저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면요. 여기 위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성공한 그런 CEO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실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당시 젊은이들이 상당히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재벌이세 당신은 실패해도 언제든 일어설 수 있었잖아. 너의 사회적 조건이 너의 성공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왜 말 안 하고 마치 자기는 되게 도전정신이 있고 창의적인 것처럼 말하니? 라고 하는 거였어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구조를 못 이기겠는데? 이게 굴레처럼 더 씌워져 있는데?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고 이 말에 분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갈등론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저론은 여러분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계층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떤 중산층, 하층 계급의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개천용은 어차피 지금 나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는 내가 노력해도 앞서 있는 애들을 못 이기겠구나 라고 하는 경험적 패배감의 표출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사회 현상이 교육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육을 사회적으로 바라본 시선이 왜 필요할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교육을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천용 사례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교육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죠. 이 아래 문제 보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 배경의 영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A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잘 안 돼요. A야, 너는 선생님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아이는 가정 배경 때문에 집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우에 그런 선생님의 잘난 점, 유능함은요, 어떤 학생한테는 합리적으로 배제해. 쟤는 점수가 낮아 노력을 안 한 거야. 그런 소외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교육의 사회적 성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사회학은 합리적으로 의심해요. 그래서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건 이것이 어떤 하나의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자,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육이 처음 나올 때부터 애들 공부시키고 도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만 하진 않았어요. 이미 학교는 끊임없이 사회적 기능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른 채 하고 나는 잘 가르치면 돼 라고 하는 건 얼마나 반쪽짜리 생각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교육사회학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기능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성장시키고 능력에 따라 배치하니까 사회평등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갈등론은 학교가 개인의 가정 배경 차이를 오히려 더 크게 하는 거니까 사회평등에 악영향을 미쳐요. 더 고민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제가 심화 질문 그리고 추천활동 추가학습 자료까지 만들어 뒀습니다. 자, 여기서 하실 일들은 간단합니다. 오늘 배웠던 기능론,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다음 각각의 교육적인 사안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나는 기능론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아, 나는 몰랐는데 갈등론전으로 내가 사고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이론적, 사상적 기초를 활용하신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을 사회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발 물러서서 망원경의 렌즈를 쓰셔라. 그래서 교육 자체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다른 사회적인 문제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교육자,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